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주식 투자 대가가 가치를 찾는 법. 저자 강방천.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그럼 시작할게요. 강방천,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이엄 등과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증권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도 활약하고 있는 영원한 펀드 매니저다. IMF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가치 투자를 실천하여 종잣돈 1억으로 1년 10개월 만에 156억을 벌어들였다. 인터넷 세상이 막 열리던 무렵 유통업계의 미래 환경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택배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사들인 이라는 세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주식 투자에 대한 확고한 철학, 이미 입증된 실력,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미천 삼아 1999년 39세의 나이로 에셋플러스 투자자문을 설립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2해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탁월한 운용 실력을 발휘했다. 5단계 관문을 통과하라. 내가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 만든 5단계의 계단이 있다. 바로 스텝 5다. 30년 동안 켜켜이 쌓아온 내 투자의 정수를 오롯이 담아낸 소중한 계단이다. 나는 이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리면서 위대한 기업을 많이 발견했다. 물론 에셋플러스의 펀드 매니저들도 20년간 스텝 5를 활용해 보석 같은 기업들을 발굴해냈다. 스텝 5는 본질에 대한 질문이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주가는 가치가 결정할까? 그 가치는 다양할까? 그중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나는 이 같은 질문을 수없이 했고 결국 기업의 이익만이 주가를 결정한다는 답을 찾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미래 가치를 찾아내려 노력했다. 이런 탐험 과정에서 가치 추정과 시기 예측의 오류를 수없이 겪었다. 이런 추정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스텝 5 매뉴얼이다.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던 2000년에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계단의 순서는 여전히 같지만 그 크기는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졌다. 스텝 5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맨 상단에 이런 말을 쓰게 했다. 우리의 친구는 기업 이익이다. 여전히 에셋플러스 펀드 매니저들은 본인의 친구가 기업 이익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텝 5는 더욱 진화할 것으로 믿는다. 스텝 5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는 스텝 1과 스텝 4다. 1단계인 산업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나는 어떤 산업도 긴 관점으로 볼 때 영원히 존재하는 상수가 아닌 늘 변화하는 변수로 인식한다. 어쩌면 분석의 시작이면서 끝일 수도 있다. 가정과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대한 통찰과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뒷단의 분석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스텝 4의 케이퍼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 가치는 기업 이익에서 잉태되며 기업 이익을 좌우하는 것은 기업 이익의 질이다. 즉, 기업 이익의 질을 탐구하는 것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1단계 못지않게 가장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 단계가 4단계다. 현재 S플러스에서 쓰고 있는 스텝 5는 돌핀 감마 플랫폼이라는 통합 자산운용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국, 동남아시아 등 수천 개의 기업이 스텝 5를 통해 끊임없이 테스트받고 있다. 이 책에서 한 많은 이야기는 스텝 5를 어려움 없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텝 5는 비법이 아니라
사고의 틀과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말해준다. 이 점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한 계단씩 올라가 보도록 하자. 스텝 1. 산업의 존재는 F. 효용, 가격, 인프라. 스텝 1은 산업이 존재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단계다. 나는 이를 세 가지 요소로 판단한다. 첫 번째는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인 효용 여부다. 두 번째는 가격이다. 가격에는 미래 가격과 상대 가격이 있다. 지금 비싸더라도 미래에 떨어질 수 있고 미래의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이라면 현재 비싼 가격이라도 달리 봐야 한다. 셋째는 인프라스트럭처다. 앞에서 얘기한 깔림이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묻는 분들에게 나는 지갑과 깔림을 보라고 답한다.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측정 도구다. 주식을 사기 전에는 이 산업이 앞으로도 존재할지, 이 제품과 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몇 번이고 묻고 또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총합이다. 현재 호황을 누리는 산업도 사라질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산업이 등장할 수도 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되리라 단정하면 안 된다. 그 실마리는 앞에서 강조한 지갑과 깔림에 있다. 앞으로도 이 산업이 계속 될 것 같다면 왜 그럴까를 또 질문해야 한다. 질문 하나가 훗날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소비자의 지갑이 서서히 닫히는 종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기업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게 눈에 들어온다. 그 기업을 보는데 예전에 시티폰이 오버랩됐다. 시티폰도 초기에 소비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 그 주식을 사기 전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산업이 계속 존재할까? 사람들이 계속 이 물건을 사고 있나? 하고 의심하며 주변을 살펴봤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산업이 앞으로도 존재할까? 앞으로도 더 깔릴까? 깔리다 멈추지 않을까? 이 같은 진보적 의심을 하면서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답이 나온다. 효용, 가격, 인프라스트럭처를 대입해보면서 이 산업이 앞으로도 존재하리라는 확신이 들면 에셋 플러스는 스텝 2로 나아간다. 스텝 2. 확장성, 시장 규모, 경제 구조, 기업의 경쟁력. 그 산업이 앞으로도 존재한다면 얼마나 오래 갈지 지속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스텝 2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이 산업이 얼마나 지속될까? 둘째, 얼마나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할까? 산업이 지속되고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 좋은 산업이다. 그리고 좋다는 소문이 나면 비슷한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 그럴 때 세 번째 질문을 해야 한다. 셋째, 경쟁 기업은 얼마나 될까? 경쟁 강도가 낮으면서 앞으로 계속될 기업이라면 스텝 3으로 올라간다. 스텝 3. 수익력. 스텝 3은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을 분석하는 단계다. 이 단계까지 망원경적 시각에서 기업을 바라봤다면 이제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치밀하게 들여다본다.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빼면 이익이고 그 이익이 바로 주주의 몫이다. 주주의 몫이 큰 회사를 찾는 것이 스텝 3에서의 임무다. 기업의 실제 이익을 분석하면서 특히 비용의 경우 원가 구조에 따라 이익 변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본다. 스텝 4. 케이퍼. 이익의 지속성, 변동성, 확장성, 예측 가능성. 스텝 4는 3단계에서 산출한 기업 이익에 부여할 케이퍼를 분석하는 단계다.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산출해내야 한다. 산업의 지속성이 크면 클수록, 산업의 확장성이 넓으면 넓을수록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그런데 경쟁 강도가 높다면 어떨까? 프리미엄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경쟁 강도가 높아도 소비자가 떠나지 않는다면 프리미엄을 높게 부여해도 된다. 경쟁 업체가 생겨도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 않는 소비자군이 있다. 쿠팡의 경우 비슷한 배송업체가 여럿 생겼지만 쿠팡의 빠른 서비스를 믿고 소비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소비자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경쟁 강도가 세도 상관이 없다. 경쟁 제품이 많아도 안 쓸 수 없는 물건들이 있다. 늘 쓰던 치약을 고집하는 소비자가 많다면 아무리 다양한 치약이 나와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특히 대체제가 없는 물건이라면 경쟁과는 무관해진다. 전환 비용은 경쟁사의 다른 제품으로 옮겨갈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소비자가 떠나지 않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충성스러운 고객이 있다면 경쟁 강도가 높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상장기업 코스피의 평균 퍼가 13배라면 모든 산업을 평균 퍼가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과 이하가 있을 테고 퍼를 구입했을 때 평균 정도면 만족할 것인지 평균 이상이어야 만족할 것인지 그것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익이 지속 가능하고 앞으로 확장될 게 분명하고 경쟁 강도도 약하고 전환 비용이 높다면 당연히 K펄을 높게 줄 수 있겠다. 이처럼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합리적인 K펄을 부여하여 주식을 사야 한다. 투자의 세계는 누가 이익을 K펄을 합리적으로 부여할 것인가의 싸움이다. 스텝 5. 기대 수익. 미래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 앞 단계에서 이익과 이익의 질을 통한 K펄을 산출했다면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 기대 수익을 계산한다. 스텝 3에서 산출한 이익과 스텝 4에서 찾아낸 K펄을 곱하면 내가 부여한 기업 가치가 나온다. 실제 시가총액은 1조 원이지만 내가 다양한 추정을 통해 예측한 기업 가치가 3조 원이라면 기대 수익이 300%이니 주식을 사야 한다. K퍼가 아니라 다른 측정 도구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K펄을 통해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나의 방식이자 에셋플러스의 방식이다. 스텝 5는 나와 에셋플러스가 수십 년간 다져온 상당히 견고한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멋진 방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더 훌륭한 방법을 생각하길 여전히 기대한다. 선수라면 더 많은 변수를 만들어 생각해 봐야 한다. 합리적 과정, 의심의 과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이익의 질을 따져보라. 나는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 지금까지는 가치 측정 도구에 대한 로직과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어떤 관점에서 좋아하는 주식을 선택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미리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내가 예로 든 주식들보다 나의 관점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이 파트의 11개 소제목 하나하나는 내가 평생 간직해온 소중한 보석들이다. 물론 나만의 보석 상자 안에는 여전히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꼭 나눠주고 싶은 보석만 골랐다. 그러니 이 소제목들을 몇 번이고 곱씹어 보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이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11개의 관점을 얘기하면서 나는 우선 이유를 설명하겠다. 누구나 공감할 상식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그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한두 개의 기업을 들면서 내가 주목하는 핵심 가치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겠다. 주로 K펄을 활용할 것이다. 즉,
비즈니스 모델의 이익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할 것이다. 그 이익의 질 역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기업 하나하나를 놓고도 할 얘기는 많으나 주식 자체에 대한 설명이 많아지면 관점이 흐려질까 염려된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길 바란다. 자, 이제 나와 함께 관점이라는 배를 타고 좋은 주식을 낚는 바다로 나가보자. 첫째,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 나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기업을 좋아한다. 이곳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없으면 삶이 불편한 기업. 한마디로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다. 나는 그 대표적인 예로 애플을 들고 싶다. 애플은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이다.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에는 내가 중요시하는 케이퍼, 이익의 질 중에서 이익의 변동성과 예측성, 그리고 지속성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전략적 구도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환 비용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 고객이 늘어날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을 찾아라. 고객 유입이 많은 기업의 주주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유튜브, 쿠팡,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다. 회원이 50만 명인 사이트에 회원은 500만 명이 모인 사이트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쪽으로 옮겨간다. 모바일 플랫폼 소비자들은 가입자가 바글바글하고 서비스가 뛰어난 기업을 찾기 마련이다. 셋째,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 나는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을 좋아한다. 내 삶을 지탱한다는 건 내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거나 없으면 불편하다는 의미다. 지금으로부터 4년에서 5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 생각해보자. 만약 집 주변에 있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없어졌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쇼핑 회사가 없다고 해보자. 마찬가지로 힘들어진다. 이처럼 나의 삶을 지탱하고 더 편리한 삶으로 깨워주는 기업을 나는 좋아한다. 우리 삶 속에서 늘 만나는 기업이다. 넷째,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나는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을 좋아한다. 내가 보는 1등 기업은 극심한 불황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이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사라진 기업들의 몫까지 다 차지할 수 있다. 1등 기업의 기준은 시가총액, 매출액 규모, 이익 규모, 시장 점유율 등 다양하고 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극심한 불황일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강한 원가 경쟁력이다. 아마존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아마존은 케이퍼, 즉 이익의 질 중 지속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불황에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아마존 효과라는 말이 있다. 최저가 판매를 무기로 유통시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효과를 말한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아마존을 이길 기업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섯째,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 수요가 계속 쌓여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수요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늘어나는 수요와 줄어드는 수요, 반복적인 수요와 단속적인 수요, 사라지는 수요와 쌓여가는 수요 등이다. 당연히 늘어나는 수요와 반복적인 수요, 그리고 쌓여가는 수요가 좋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나는 쌓여가는 수요를 택하겠다. 매출이 1원 이상만 돼도 누적적 수요는 매출을 계속해서 늘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으로 현대모비스를 들고 싶다. 누적적 수요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속성에 큰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케이퍼, 이익의 질 중 지속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여섯째,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부자가 되면 남들이 갖기 어려운 최고의 것을 갖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도 원한다. 즉, 특별하고 남다른 소유와 경험의 소비를 원한다. 소비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 소유의 소비 끝단에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다. 소비가 늘면 늘수록 좋아지는 산업이 있다. 예를 들면 루이비통, 샤넬백, 에르메스백 같은 고가 제품이다. 이 가방들 아래엔 많은 브랜드들이 있다. 그 가방들이 잘 팔린다면 샤넬 주주들은 좋아할까? 당연히 좋아해도 된다. 조금 있으면 우리 물건을 사겠구나. 조만간 내 고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축제를 준비하면 됐다.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회사들이다. 그런데 이들 명품 회사 모두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공통점은 이들의 목표는 모두 소비의 끝단을 차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그 끝단을 차지하는 전략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기업을 K-퍼로 분석할 때 각각 다른 이익의 질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째,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시간의 가치로만 놓고 볼 때 두 종류의 기업이 있다.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다. 다른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며 경쟁력이 올라가는 기업이다. 바로 시간을 친구로 삼는 기업들이다. 보통 제조업은 시간이 갈수록 경쟁자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시간이 갈수록 브랜드 가치가 쌓여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제조업이지만 시간의 가치로 내 눈길을 확 끄는 기업들이 있다. 첫째는 장인 정신이 깃든 역사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들이다. 페라리, 마오타이 같은 기업들이 여기 속한다. 둘째는 수많은 데이터로 시간의 가치를 쌓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다. 8째,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의 이동을 만드는 기업. 부자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사고 가고 싶은 곳 원 없이 가는 것이겠다. 바로 소유의 소비와 경험의 소비다. 소유의 소비는 구매이고 경험의 소비는 여행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어느 정도 소유 욕구가 채워지면 그 빈 공간을 더 많은 경험으로 채우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을 하더라도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특별한 여행을 좋아하지 않을까? 특히 부자라면 더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행 소비의 끝단은 무엇일까? 공간적으로는 남극이나 북극이겠지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 끝단을 크루즈 여행이라고 본다. 누구나 한 번쯤은 크루즈 타고 폼나게 세계 일주하는 꿈을 꿨을 것이다. 시간이 안 된다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라도 말이다. 나는 대표적인 크루즈 회사로 카니발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을 들고 싶다. 1972년에 설립된 전 세계 크루즈 여행의 1등 기업이다. 나는 이 기업을 K-퍼, 이익의 질 중 확장성과 지속성에 관심을 두고 분석한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재소비하는 수요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9째,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 선진국 중심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인구 절벽을 걱정한다. 그렇다면 느는 인구는 없을까? 나는 늘어날 인구로 노인 인구와 모바일 인구를 주목한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도 여기에 포진해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 산업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산업이 헬스케어와 여행 산업일 것이다. 헬스케어 산업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분야는 다양하다. 의료기기, 신약, 진단키트, CMO, CRO 등을 꼽을 수 있다. 나는 그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례로 들고 싶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석할 때 K-퍼, 즉 이익의 질 관점에서 확장성, 지속성, 변동성에 괜찮은 점수를 부여하고 싶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라는 관점에서 확장성은 매력적이다. 두 번째, 모바일 인구 증가. 2008년 이후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이 깔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모바일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새로운 인구가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인구는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2008년 이전에는 0명이었으나 이제는 수십억 명이 됐다. 내가 가장 주목하는 인구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인구를 기반으로 위대한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다. 카카오는 케이퍼, 즉 이익의 질 중 확장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의 파괴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열째,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 내가 좋아하는 투자는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좋은 기업이 싸다면 사면 된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런 좋은 기업을 품은 회사를 사는 것이다. 지주회사, 복합기업까지 그 관점을 확장할 수 있다. 보물을 직접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보물을 싸고 있는 보자기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 회사들 중에 키움증권을 품고 있는 다오기술을 예로 들고 싶다. 만약 키움증권을 사고 싶다 하자. 키움증권의 비즈니스 모델은 꽤 괜찮다고 판단했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고 쉽게 고객이 떠나지 않는 전환 비용이 높은 회사다. 키움증권 HTS를 써본 사람이라면 어지간해서 다른 증권사 HTS로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재투자가 거의 없어서 버는 대로 모두 주주 돈이다. 거기에다 저축은행을 2개나 계열사로 두고 있어서 주식담보대출이 매매로 이어지는 생태계까지 갖추어 놓았다. 또한 그 아래 자산운용사까지 두고 있어 간접 투자 시장의 성장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키움증권의 시가총액을 보니 3조 6천억 원 정도다. 더 살펴보니 키움증권 지분을 절반 가까이나 보유한 다오기술이라는 회사가 눈에 띈다. 다오기술의 시가총액을 보니 1조 원 정도다. 키움증권을 보유한 가치인 1조 8천억과 비교해도 한참 미치다. 더 들어가서 다오기술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IT업이지만 재투자도 거의 없고 매출 2천억 원에 영업이익 400억 정도를 꾸준히 내고 있다. 가만히 보니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은 기업 같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